윤지호 경제평론가님 2달 만에 모셨습니다. 아, 2달 됐나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월간 윤지호 하는 게 저의 꿈이긴 한데. 무슨 왜 이렇게 농담을 하세요? 윤지호. 제가 뭐, 예. 그러니까 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달, 2달 됐으니까 2달 전만 해도 매우 편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2달 지난 이 시점에 여전히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참 시장은 참 힘들다는 걸 또 한번 느끼네요. 저희가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맞죠? 예, 오후에 이제 찍고 있는데 네. 2달 전에 나오셨을 때 9월 초였어요. 아, 그때 예. 코스피가 한 3,200, 예. 3,300 갈랑말랑 할 때 제 기억에 PBR 1.3배까지 네. 갈 수 있다. 그러면 3,900이다. 네. 말씀드렸는데 4,200까지 갔었죠. 예. 그리고 오늘이 3,900입니다. 그래요? 2달 만에 뵀는데 근데 2달 전에는 3,900을 얘기했을 때는 설마 했어요. 막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막 이건 이런데. 사실 지나고 나서 그런 거 맞았다 이런 게 되게 쪽팔린 게 뭐냐면 네, 그때는 이렇게 기업이익이 좋아지는지 몰랐어. 이 정도로 좋아질지. 반도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고민은 뭐냐면 주가를 바라볼 때 되게 올드한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주가를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네네. 주가라는 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거를 매일 다 팔고 싶고 매일 다시 다 사고 싶고. 대표님도 그러세요? 아, 똑같죠. 그걸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약간 그래도 애널리스트라고 좀 했다고 제어하는 방법을 좀 배운 건 특히 그런 건 안 믿어요. 뭐 나의 멘탈이 강해지면 이겨낸다 그런 건 안 믿고 결국 네. 가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가치.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주가라는 게 곱하기 EPS 곱하기 PR인데 네. 뭐 PR은 이제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EPS라는 걸 딱 생각하는 순간 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3분기 실적 보셨어요? 전 깜짝 놀랐거든요. 영업이익이 거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전 많이 보니까 거의 23%가 전년 대비 늘었거든요. 사실 사상 최대치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좋아질 줄 몰랐었다고요. 3분기가.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플 개념에서 조금 더 이제 1.3배까지 볼 수 있다. 네, PBR로 그냥 과거에 어떻게 보면 맥스로 하면 그 정도 아닐까 봤는데 여기서 고민이에요. 뭐 그 정도면 멈추는 게 맞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라면 멀티플은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걸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좀 수익 개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밸류에이션에는. 네네. 보통 그게 배당 할인 모임이라는 게 있고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DCF라는 방법이 있어요. 현금으로 말입법.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대가치법에 이제 PER, PBR. 근데 이 상대가치라는 건 결국은 약간 주관적인 게 개입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PBR은 북과 P, 가격, 프라이스의 레이쇼, 비율 데이터. PER은 E와 P의 레이쇼 데이터. 레이쇼는 비율. 상대적인 네,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E가 이렇게 좋아져 버리니까 야, 혹시 이게 우리가 과거와 달리 한국이 시크리칼적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10월부터 좀 하게 됐겠죠. 너무 세니까. 근데 그 입증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E가 그냥 기조적으로 강한가를 봐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이번 실적 끝나고 나서 어제 업데이트한 건데 4분기 이제 다가올 4분기 4분기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일주일 만에 5.7% 올랐거든요. 근데 참 고민이 그 올라오는 이유를 보면 반도체예요. 그렇죠. 대부분 반도체.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래도 명색이 에너지 출신인데 이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적 주정을. 2 곱하기 P인데 PER인데 네. 근데 여기서 E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가 결국은 AI의 어떤 내러티브 성장 스토리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가끔 언급드리는 책 중에 소위 Narrative and Numbers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현존하는 굉장히 뛰어난 그 미국의 교수죠. 다모다란 교수. 다모다라는 네. 교수 잘 아시지만 결국 내러티브라는 게 결국 옛날에는 가치가 과거에 뭐 그레이엄 시대의 가치라고 본다면 재무제표 보면서 그 당시만 해도 재무제표 데이터가 다들 명쾌히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1949년 이럴 때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재무제표 잘 보면 안전마진 찾아가지고 담배꽁초 주식을 사면 그렇죠. 평균 회계할 거다. 뭐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 맞잖아요. 잘 안 맞죠. 버핏이 출연한 뒤에는 뭐 저런 뭐 요즘도 그 논란이 벌어졌지만 뭐
뭐 순이익 이런 것보다는 이 해자라던가 현금 흐름을 보게 된 거죠. 네. 진짜 니네가 현금 얼마나 있어 이런 개념을 본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장을 글로벌하게 지배한 거는 결국 이런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와 숫자가 결합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내러티브로 먼저 가고 숫자로 증명하고. 거의 같이 가속화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그런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 숫자를 입증하는 내러티브가 강화될 때 이 숫자의 힘이 증폭되는 시대인데, 이 내러티브에 대한 소위 시장의 의구심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그게 결국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뭐 시장에서는 제 생각과 달리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에 흔들림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워낙 숫자가 단단한 데다가 이 소위 이 내러티브의 힘도 그리고 이게 숫자를 더 밑받침하는 힘도 매우 저는 견고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네. 그냥 뭔가 막 펌핑만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저러다가 이제 뭐 순식간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반도체 그 계약한 좀 취소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다. 막 이런 그 우려들.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시발점은 소위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뭘 좀 말할 때는 네.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걸 이해한 뒤에 말하는 게 좀 난데 그럼 CDS 프리미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네네네. 올라갔다. 그럼 보통 CDS라는 게 원래 채무 그 어떤 크레딧 디폴트 그렇죠. 부도 나면은 네. 다른 사람이 다른 금융자가 채권자한테 대신 갚아주는 금융 상품이잖아요. 보험 같은 걸까요? 그렇죠. CDS라는 게 있는데 그 프리미엄 뭐냐면 그거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건 되게 신용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마이클 버리가 그걸로 빅샷이라는 영화 보면 그걸로 돈 벌었잖아요. 2008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가니까 정말 오라클이 망하는 거냐.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CDS 프리미엄이 5년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빅테크들은 캐시플로가 매우 좋았었거든요. 그 좋아진 돈 잘 버는 회사들. 그렇죠. 그 돈을 갖고 주주에게 환원해주고 적절하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도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비용이 엄청 예를 들어 반도체가 몇 배 오르는 게 있으면 비용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뭐 그게 전력도 인프라도 막 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소위 대출도 많이 받고 회사채도 막 발행하고 그러니까 오라클이 뭐 막 그때 추가 대출 받고 그러니까 막 CDS 프리미엄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레버리지를 갖다가 결국 그러한 레버리지들을 결국은 다 내러티브 스토리만 갖고 뒷받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렇죠. 근데 한번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CDS 프리미엄이 왜 올라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으니까 많이 안 써서 문제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은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간 거는 레버리지 증가인데 또 하나는 이런 빅테크들,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 캐펙스라는 거는 주주 환원액을 결정짓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주에게 돈 안 돌려주지 않고 그냥 다 캐펙스 투자를 해버리면 이렇게 돈이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주주에게 줄 돈도 주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위 FCF 프리캐시플로우 잉여현금 흐름이 사실 2024년 정적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막 그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야, 얘네 이제 돈 없는 거 아니야 이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제 뉘앙스를 느끼겠지만 이게 그렇게 위기여서라기보다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FCF 대비 캐펙스 그 비율이 좀 올라온 거는 좀 걱정이지만 이 기업 자체가 위험해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게 왜냐면 미국 사람들 빅테크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벌면 당연히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네. 방식으로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경기 순환, 장치 산업 벌면 당연히 재투자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던 사람들 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걸 보고 왜 놀래지? 그렇죠. 근데 이러고 일단 있는 거죠. 미국의 투자자들도 놀랬죠. 네. 왜냐하면 일단 좀 얘네들이 이 투자 사이클이 만약에 얘네들이 나중에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음, 어떻게 되지? 음, 근데 사실 오픈 AI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그때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뭐죠 투자 발표했었죠. 갑자기 성함이 샘 알트만이 그렇죠, 그렇죠. 뭐 웨이퍼 뭐 몇십만 원 달라고 하고 막. 근데 샘 알트만이 저번에 막 미국 정부한테 그랬잖아요. 잘못될지 모르면 잘못되면 니네들이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보증해 달라고. 그게 쉽게 말해서 어차피 이거 AI 패권 전쟁 하는데 내가 총대 메고 투자할 거니까 네. AI는 막 사실 AI 그죠 오픈 AI 상반기 매출 43억 달러밖에 안 돼요. 난 순손실만 135억 달러인데 이런 회사. 근데 여기서 물어보자는 거죠. 오픈 AI가 망할까요? 그러니까 예, 그게 망할 수 궁금합니다. 있다 하면은 이제 법을 분개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러다가 이제 너희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제 구조 자체도 이제 오픈 AI 말한 김에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면은 오픈 AI는 오라클한테 투자하고 네. 예, 순환도. 지네끼리 순환해서 투자하고 지는 뭐야 이거 뭐한 짓이야 뭐 이러고 안 좋은 거 찾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했는데 나중에 돈 못 벌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EPS가 이렇게 좋아도 여기에 어차피 납품하는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도 이거 순식간에 막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주식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삶에 이제 AI라는 게 결국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냐 투자가. 우리 삶의 AI라는 트렌드. 그렇죠. 이 투자가 여기서 멈출 거냐? 예. 그러면 뭐 이거는 다 문제될 것 같으니까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거고. 진통은 있겠지만 AI에 대한 어떤 소위 정부의 투자라든가 기업의 투자가 멈추지 않는다 본다면 뭐 주가가 뭐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산업이 커지는 성장의 과실을 따먹고자 한다면 그건 투자자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좀 버텨내고 또 주가가 좀 더 내려와서 매력적인 구간이 생기면 또 어떻게 또 사서 좀 버텨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좀 만기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건 투자자의 자세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 간두고 나와서 뭐 강의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면서 느꼈던 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약간 혼재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레이딩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난 트레이더다 하신다면 먹을 땐 다 팔고 밀리언 까고 뭐 샀다 아래 샀다가 뭐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트레이딩 영역이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트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래서 요새도 뭐 저도 가끔 요새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TV를 보다가 장 시작하면 증권 방송을 쭉 봐요. 이제 네네네. 이렇게 보고 이사님도 이제 좀 하셨지만 네네. 다들 차트 띄워놓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시고 뭐. 말은 쉽죠. 야, 근데 저게 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트레이딩이 뭐 나쁘다거나 전혀 불가능하다는 아니에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중이 그걸 보고 그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 한 명이랑 똑같이 할 수 있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저도 근데 생각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저도 윌리엄 오닐이 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How to Make Money in Stock, 뭐 커비드 핸들 패턴 뭐 이런 거 네.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좀 더 이해하신 분들이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가를 예를 들면 주문을 넣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날 이제 주문을 좀 대량으로 나눠서 사는 주문을 내면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와서 앞에서 막 잡아먹어요. 그럼
네. 전 친한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막 되게 그것 때문에 복잡해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트레이딩이 이렇게 보면서 했다면 예.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라는 걸 위험을 되게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포지션을 안 들고 싶어 하고 그냥 순간적인 불균형의 규모 그것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뭐 호가에서 나오는 그 묘한 불균형, 뭐 몸에 뭐 이벤트에 관한 불균형, 뭐 온갖 걸 이용하는 그리고 ETF에 관한 어떤 불균형 이게 약간 어렵나요? 괜히 말했게 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매우 커져 버렸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한국 주식이 올라오면서 막 하인스 같은 종목이 하루에 8% 빠졌다, 5% 올랐다. 이게 지금 알고 매매가 알고리즘. 그렇죠. 그쵸. 완전히 작동되고 있는 건데. 그런 펀드들도 규모도 되게 커졌으니까요. ETF가 커지면서 그게 매우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국인 뭐 사고 판단 자꾸 어떤 분들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그거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기본적인 그 사실은 뭐 오일성 깨지면 팔고 뭐 사고 이런 방식이 예전엔 통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중소형은 좀 모르겠어요. 큰 주식들은 사실 굉장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더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효율적인 불균형을 찾아 헤매는 자금이 있고 그건 트레이더들이 잘 알고 있고요. 보통 사람이 그러한 알고리즘을 이겨서 호가를 더 싸게 잡고 호가를 비싸게 파는 가능성은 매우 적어지고 있다. 네. 그나마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개인이. 저도 개인 투자자니까 제가 무슨 뭐라고 저도. 그거는 결국은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레이엄도 리스크란 챕터를 갖고 뭐 설명도 하고 뭐 많은 분이 했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좋아하거든요. 뭐 하우드막스가 방금 전에 한국에 왔었지만 네네. 그런 개념 정의. 리스크는 영구 자본 손실이다. 손실이 나는 게 리스크다. 뭐 재무 관리에서 무슨 뭐 가격 변동성이 리스크다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고 결국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얼마로 가져오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복권을 살 때 할머니가 어느 날 너 복권 긁어봐 하면 그거는 불확실성은 크지만 리스크는 없죠. 내 돈이 손에 붙죠. 그렇죠. 내가 복권을 사는 순간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아, 그 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얻는 가격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리스크는. 그러면 지금이 매우 불확실성해지고 있는 소위 AI, 소위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네. 어쩌면 저같이 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을 더 키우는 그런 뭐 알고리즘 매매 컴퓨터들이 팔고 나갈 때 오히려 가치를 보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오,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건 그 숫자 자체는 뭐 펌핑된 거는 아니고 단단하다. 다만 헷갈리는 건 뭐 알고리즘 매매를 비롯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결과하고 원인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위험 신호를 미리 또 막 반영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건 되게 아닐까요? 특이했던 게 예. V 코스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변동성 지수. 그렇죠.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 같이 올라왔어요. 원래 주가가 폭락할 때 이게 V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예. 그게 알고리즘 매매가 매우 커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국 증시가 왔다 갔다. 반도체 비중이 커지면서 이번에 반도체 등락에 따라 변동성이 움직였고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도 굉장히 뭐 몇 배짜리 ETF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소위 금융상품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뭐 이런 본질적인 거는 시장에서는 이런 소위 AI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다는 거죠. 아까 CDS 프리미엄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마이클 벌이라는 분이 갑자기 소환이 됐죠. 벌이는 워낙 유명하죠. 왜냐하면 영화에서 너무 멋지게 다뤄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타율이 높지는 않은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딱 그냥 결정적인 말로 홈런 한 방을 치는 그때도 그냥 말로 타자. 없는 2005년부터 쇼 쳤다가 결국은 예, 헛스윙 계속 하다가. 2년을 버텨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살아난 케이스죠. 저도 옛날 야구할 때 네. 홈런 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냥 눈 감고 계속 스윙하다가 삼진 그러다 한 번 홈런. 네, 뭐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재무제표를 보는 입장에서 네네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소위 머리의 감가상각비 논쟁 이건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연수 연장했다. 뭐 한 10년 연장했으면 모를까. 3년에서 한 3년짜리가 5년, 6년으로 연장한 건데. 뭐 데이터 센터 뭐 GPU 투자해 놓은 거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원래 우리가 버핏도 얘기했지만 이익보다는 현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금으로 아무리 매출을 올려봤자 그렇죠, 그렇죠. 실수 안 되면 들어오면. 나중에 장부상에는 순이익이 났는데 흑자 묻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소위 현금의 중요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금을 다룰 때 이제 가장 문제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건 결국 뭐 어떤 서버를 샀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5년으로 생각하면 뭐 100만 원 주고 5년 샀으면 20만 원씩 5년 동안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네. 이걸 10년으로 바뀌면 1년에 10만 원씩밖에 안 내면 되잖아요. 비용 처리를. 뭐 그런 거 갖고 이익을 조작한 거다. 이건 회계했는데 사실 이게 웃긴 게 그거의 결정은 경영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가상각 기관은 여기도 컴퓨터 사셨는데 좀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 이게 말로는 계속 뭐 GPU가 6년을 어떻게 쓰냐 하는데 다 뭐 그렇게까지 이게 그런 거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PC나 스마트폰도 한 네. 2, 3년 지나면 느려지잖아요. 네. 그 구식이 되는데 새로 나온 게 이제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느냐 버려야 하느냐는 또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구조가 과거 거에 비해서 좀 내용 연수가 최근에 늘려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운영 소프트웨어가 되게 발전했다는 얘기가 많고 다 다들 얘기하시피 그 이 전기 많이 쓰니까 막 열나는데 네네네. 그 냉각 관련된 그쵸. 인프라가 되게 발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감가상각비 이렇게 쓴 것이 결국은 뭐 사기다. 그래서 이건 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회계 원칙의 자율성 내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갖다가 합리적 회계 추정 내에 있는 거를 갖고서 이것 때문에 AI 사이클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전 납득이 잘 안 가요, 사실. 그러면 말하고 하자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CDS 프리미엄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이익의 딴에서는 한국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멀티플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소위 내러티브가 그쵸. 무너지면 PER을 낮춰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뭐 중앙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국 뒤집어지려면 소위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뭔가 조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최근 흐름은 뭐 어찌됐든 간에 금리도 못 내릴 것 같고 유동성 보강이 쉽지 않다는 식으로 자꾸 나왔잖아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올해 계속 논의가 되었던 SLR 규제 완화예요. 네. SLR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한 2,5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이 투자하는데 이제 제한이 걸려 있어요. 네. 부채도 못 사요. 제대로. 그러면 이제 3%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뭐 제가 같이 선생님이랑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은 그 규제가 풀리면 네. 소위 투자은행들이 미국채를 더 사겠죠. 근데 왜 국채 사는 게 중요하냐?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가치라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아까 뭐 현금이라고 보면 네. 자꾸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해서 재미없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뭐 주가 오늘 뭐 지수 어디 밀리면 사고 뭐 이런 얘기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건 뒷부분에서 여쭤보려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좀 일반 투자들 만나다가 제일 놀랬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밸류의 가치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얼마짜리 가치입니까? 지수의 적정 가치는 얼마입니까? 막 이런 거에 너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답이 있을 것 숫자 같아요. 노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의 방향인데 뭐 이걸 여기서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핵심은 가치의 방향을 주는 것은 핵심은 결국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한국의 3분기에서 가장 놀랬던 거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이거 다른 분들 관심 없어 잘 안 적어놓는데 저는 이제 숫자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놀랬죠. 9.3%였어요.
어디 미국이 우리요? 한국이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9.3%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익이 그렇게 좋은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비율은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과거랑 비롯해서 똑같았어요. 소수의 업체가 소수가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방향이 좋아진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어디가 좋아지냐. 그게 이익률인데 그건 답이 나왔어요. 나온 게 이제 반도체, 뭐 유틸리티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그 인프라가 전력기기, 예. 기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조선 같은 거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런 방향이 있고 현금 흐름 성장이 나오려면 그 산업의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뭐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이런 현금 흐름이 얼마나 불확실해지냐 그걸 갖고 할인을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폭이 커지니까 멀티플 조정이 있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보기엔 우리 시장은 EPS 문제라기보다는 소위 현금의 안정성, 미래 현금의 흐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결국 현재를 내주고 미래를 사는 행위인데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보는 거죠. AI 불확실성이.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그러한 의구심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뭐 CDS 프리미엄을 봐도 저희 제기되는 감가상각을 봐도 그냥 약간 가격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사람들이 내일 뭐 세상 망할 것처럼 오늘 아침부터 난리더라고요.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